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네네.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에 중국인민주연군이 등장해서 네. 사실은 밤에는 이제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군 쪽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고 뭐 귀신이 있나 그렇게 되고. 이게 또 뭐예요? 또 잘 못 듣던 소리니까 유엔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야 뭐 꽹과리 소리 익숙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진격을 교통로로 하는데 산을 돌아서 매복해서 벽으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서도 심리적으로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루에 30km 걷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미숫가루 먹으면서 하루에 30km 걷고 그리고 가서도 싸워야 되잖아요. 중국군은 왜 참전을 한 건가요? 중국군 참전한 이유는 네. 증거가 있으세요? 참전한 이유?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 이게 이제 김일성과 박헌영이 연명으로 네. 모택동 마오쩌둥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지금 김일성이 친필이에요? 네네. 똑같은 편지가 이건 10월 1일자로 쓴 편지고요. 9월 29일자로 스탈린한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편지를 쓰는데도 위아래가 있는 거죠. 먼저 스탈린 형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다음에 마오쩌둥에게 도움을 청한 편지를 쓴 겁니다. 김일성 하면은 필체가 굉장히 좀 우락부락한 느낌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단정한 느낌이 있어서 공손하게 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썼구나. 이걸 못 읽잖아요. 모택동이든 스탈린이든. 아니 근데 공손한 거 티가 나니까.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50년 10월 1일로 나오잖아요. 이 날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까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그날이거든요. 네. 그날 이 편지를 쓰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날짜는 10월 1일로 되어 있지만 아마 편지는 서울이 완전 한국군에게 수복되는 9월 28일 이전에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이 다시 점령되게 되면 반드시 적군들이 38 이북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급하게 SOS를 친 거네요. 네, 마오쩌둥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도 당연히 위태롭게 된다. 상황을 복귀해 보면 이제 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군이 양쯔강을 건넜는데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공산혁명을 성공을 했는데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지역이 3-4군데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두 번째는 타이완, 세 번째는 베트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언젠가는 한판을 붙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곳은 어디? 한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만한 곳. 그렇죠. 네. 양쪽에서 마치 방패막이 같은 딱 그 위치에 처해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휘말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그 국제관계 수업 들었을 때도 항상 중국이 북한을 약간 버퍼존 이렇게 계속 많이 표현했거든요. 미국이나 이제 약간 자유세계를 약간 좀 밀어붙일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완충지대. 그쵸 약간 그런 국토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하면 한국식으로 버퍼존. 완충지대. 맞아요. 버퍼존인데 그건 사실 임진왜란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도 명나라가 이제 참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 한국 그러니까 조선을 공격했지만 목표가 원래 본토였잖아요. 명나라까지 내 발 아래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 그러니까 조선 국토에서 싸워야지 우리 대륙의 어떤 침략을 우리 막을 수는 있으니까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전을 그날 임진왜란 편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는 공부했습니다.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 왔었어요. 그 대륙 세력도 마찬가지고 일본 세력도 마찬가지고 항상 한반도는 그 안에 일종의 DMZ 역할, 완충지대 역할을 했고요. 서로의 방어선의 최종 전선으로 우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당시에 49년도에 국공내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네 사정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할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뭐 정치, 경제, 민생 뭐 하나도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겨를이 없었을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대규모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 한국 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이 전쟁이 중국 정부 공식 명칭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면서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국 전쟁으로 중국이 리해방 지구를 완전히 평정을 했고요. 네네. 내부에 반혁명 반당 문자를 숙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토지혁명을 완수해서 지주계획을 타도하고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했고요. 또 하나는 이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한 지원, 선전선동으로 중국이 총단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미란 단어가 우리는 단순히 뭐 북한군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 하면서 내부 단결을 그 결속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와, 이 근데 너무 아쉬워요. 근데 만약에 그때 중국이 참전을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통일된 국가로서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오가 이렇게 침공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또다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실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오가 중국에서 그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이 한국 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지금 자고 막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차남도 삼남도 아닌 장남 마오 안닝 부자의 지금 사진이라고 해요. 자신의 장남을 한국 전쟁에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나이가 29살, 심지어는 신혼 1년 차였다고 해요. 근데 참전한 지 한 달 만에 소위탄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저기 폭탄 맞아요. 소위탄. 예. 그래서 그냥 이제 거기 부대가 장사가 없죠. 네. 그렇죠. 목택동도 충격이 컸겠네요. 그렇죠.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도 이 소식을 정확히 2달 뒤에 안타깝다.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뭐가 뭐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흥분해서 해야죠. 막 난리를 네. 치고 네.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인의 의리의 표본이다. 아들의 시신을 조선 반도에 그냥 두라라고 명을 아이고. 했다고 해요. 북한에 묻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위 특사가 오거나 네. 신임 대사가 오면 반드시 여기에 참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오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인 거죠. 아들이 죽은 건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 정치력을 끝까지 발휘하자. 그런 의미죠. 마오한테 지금 몇 번째 놀라고 있는